세계 시장 경제의 발전으로 중국은 지난 20년간 급성장해왔습니다. 몸집이 비대해진 중국은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 자신만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쌓아온 실력은 결국 폐쇄적인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편협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중국인이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 애널리스트가 미국의 투자 박람회에 참석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류이핑입니다. 올해 33, 중국 공상은행 투자부문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금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중국 최대 국유은행인 공상은행에서 7년째 근무 중입니다.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25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상하이 푸동 지구의 초고층 빌딩에 출근하면서 중국의 금융 중심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소와 같이 28층 사무실에 도착해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마천루를 바라봅니다. 제 책상에는 이미 세계 시장 분석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고 오늘 검토해야 할 글로벌 기업 분석 리포트가 쌓여 있습니다. 5.3%, 4.7%, 4.6%. 제 모니터에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수치가 줄어드는 그림이 떠 있지만 저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5% 성장률 목표는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옆자리에 왕 팀장이 한국 경제에 관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면 을의 코웃음부터 났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현대, 삼성 모두 기술 모방이나 하는 작은 나라의 기업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급격한 성장세 앞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중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 가득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모두 미국의 기업들을 따라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의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디지털 위안화 개발은 세계 금융시장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류 부행장의 갑작스러운 호출이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하시던 부행장은 이례적으로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류이핑, 다음 주에 뉴욕에서 열리는 글로벌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석해야 할 것 같아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중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행장의 다음 말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사들의 발표에 주목해주길 바래. 그들의 해외 투자 유치 노하우를 배워올 필요가 있을 거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배운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행장님, 땅도 좁고 인구도 적고 자금도 많지 않은 나라의 환경을 배우고 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 말에 부행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류이핑, 너는 정말 뛰어난 애널리스트야. 하지만 때로는 작은 것에서 배울 점이 더 많을 수 있어.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9년에는 3.3%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어.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해. 부행장의 말씀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론 그런 전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서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뉴욕 출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모두 제가 뉴욕에 가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금융사의 노하우를 배우라는 지시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도 저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선배가 굳이 그런 걸 배워올 필요가 있을까요?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고 그 위상에 걸맞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말 내내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세, 디지털 위안화 개발 현황까지 모든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런 성과들 앞에서 한국은 분명 작아 보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출발 전날 여러 중국 SNS에서 한국 기업들을 비하하는 글을 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혁신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중국 기업들의 기술을 모방하는 데 급급한 그들의 실적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이런 글들은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저 역시 이런 글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애국심이 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푸동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마천루들이 더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자부심은 여전했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켜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자료는 굳이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배울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이 제 오만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세계경제대국 중국의 애널리스트라는 자부심을 안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패스트트랙 입장에서 첫 번째 충격을 맞았습니다. 중국 여권을 제시하자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여권으로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금융 전문가 여권이 거절당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반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긴 줄을 서면서 옆줄의 글로벌 엔트리 게이트를 지나가는 한국 사업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입국 심사관들과 나누는 자연스러운 영어 대화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추가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여권을 보던 심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됐습니다. 중국에서 왔군요. 방문 목적이 뭐죠? 비즈니스 차원에서 글로벌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시나요? 중국 최대 국유은행인 중국공상은행입니다. 국유은행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더 경직됨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한 후에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마천루들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중국에서 왔다는 제 말에 요즘 중국 경제가 어렵다던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외국인 택시 기사조차 중국 경제의 둔화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공항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 높은 경제 성장률, 첨단 기술 발전 상황 등이 화려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최근 본 뉴스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도 정부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듯하다. 증시를 자극하고 부동산 대출을 푸는 것은 과거에나 통했던 공식이다. 이전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이대로 간다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안 봐도 뻔하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월스트리트 저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투명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특히 금융과 정치를 분리하는 개혁은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기사 속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금융과 정치를 분리, 이 부분이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중국에서 금융과 정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공상은행과 같은 국유은행들은 정부 정책의 실행도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자 설명회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로비에는 각국 금융사들의 소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국 금융사들의 부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자료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국 금융사들의 자료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익 실현 기간을 단축하는 투자 전략,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표 직전 마지막 리허설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숫자와 규모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사들의 자료에는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고객 맞춤형을 지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발표 시작 30분을 앞두고 급하게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이 낯선 불안감을 안고 발표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는 순간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들은 제가 상하이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냉철한 시선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뉴욕의 아침은 매섭게 추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첫 번째 미팅을 앞두고 저는 여전히 중국의 거대 시장과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면 투자자들이 환호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제 손에는 중국 기업들의 화려한 실적 자료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진지했고 일부는 이미 태블릿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입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자료를 훑어보던 한 투자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실적 수치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중국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인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규모와 성장성만 강조하려 했던 제 발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물론 저희는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검증된 자료입니다. 제 답변은 심지어 제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종종 거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투자자들의 태도가 이상하게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신한금융 발표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했고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세세한 메모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사의 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개혁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금융의 분리,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개혁이 한국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근처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다른 투자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의 장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신뢰할 만하다고, 회계 기준도 철저하고 그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인상적이야.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따르고 있지. 그들의 대화는 제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기업이 발표한 실적에 대해 투자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실제로 검증 가능한가요? 내부 거래는 없었나요?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의 발표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조 조정과 신규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솔직한 답변에 투자자들은 오히려 신뢰를 보냈습니다. 손실을 숨기려 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월스트리트의 불빛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구성, 상세한 재무제표, 명확한 공시 내용,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뉴스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성공 사례만 강조하고 문제점은 감추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명 중국은 더 큰 시장이고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왜 투자자들은 더 작은 시장인 한국 기업들을 신뢰하는 걸까요? 처음으로 제가 가진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본사에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시장 규모나 성장성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투명성, 신뢰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준수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타이핑을 하면서도 이런 보고서가 본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중국 경제에 관한 미국 전문가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중국만의 기술력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에 가깝다고 본다. 중국 비아디가 쓰는 소프트웨어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쓴다. 5나노 반도체를 만든다는 SMIC는 네덜란드 ASML의 구형 제조 장비로 연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기술을 배웠다. 그 유산으로 오늘날의 성과를 내는 것이지 중국 고유의 기술력은 거의 없다. 처음에는 이 글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기술 기업들이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응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원천 기술의 개발보다는 기존 기술의 상용화에 더 집중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이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미중 기술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체 기술력의 부재는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호텔 방 창문을 통해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중국의 미래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과 투명성, 그리고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내일은 또 다른 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좀 더 솔직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중국 금융시장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의 세 번째 날, 월가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혁신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중국의 거대한 모바일 결제 시장을 자랑하려 했지만 제 발표는 오후 세션으로 미뤄졌습니다. 대신 한국의 디지털 금융혁신 사례가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 출신의 김진석 대표가 발표대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전체 시장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제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의 금융혁신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전체 시스템의 혁신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투명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보안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합니다. 발표 내용은 제 고정관념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탄탄한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모든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촉진, 엄격한 소비자 보호 장치,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회계 시스템까지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금융 혁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 대표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에서 받은 충격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맨해튼의 조용한 일식당에서 김 대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협력하여 발전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면적 통제나 감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금융 혁신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대표의 이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중국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적 발전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신뢰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결국은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 본사에 특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금융 혁신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규제와 혁신의 균형, 소비자 보호,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후 본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 하는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발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금융 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에서 중국 시장의 혁신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일찍 컨퍼런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의 금융투자협회 김현준 부회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갔던 것은 그의 발표 주제였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투명성의 공존, 한국 금융시장의 변화. 김 부회장은 먼저 과거 한국 금융시장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불완전한 기업 지배구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으로 한국이 어떻게 극심한 침체를 겪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극복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을 때 전국 가정집에 숨겨져 있던 금부치들이 나오게 되었으며 부실 기업들은 눈물의 청산과 합병을 통해 건전한 기업 구조로 거듭나면서 건강한 경제의 기반을 다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기업 환경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상장 기업의 공시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며 누구나 이 정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을 키우고 사업가들은 기업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꾸준히 해온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김 부회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것입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순히 정부의 규제나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리스크 관리 책임자가 아시아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하는 발표였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의 높은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한 발표 자료를 보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발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예상과 달리 투자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보여주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글로벌 투자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번 뉴욕 출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과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의 빠른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들을 간과해왔던 것입니다. 상하이 본사에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이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온 방식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뉴욕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큰 빌딩들은 더 이상 단순한 성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상하이 푸동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로 향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뉴욕 출장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이 변화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루자주의 금융지구의 초고층 빌딩 숲을 지나는 동안 이 거대한 금융 중심지가 새삼 다르게 보였습니다. 중국 공상은행이 위치한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에 내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분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만 제가 한국의 시스템을 언급하자 분위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특히 황 이사의 반응이 신랄했습니다. 상하이가 아시아 최고의 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라 자부하던 그였기에 한국 금융시장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의견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정부 통제를 우려한다는 점, 반면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푸동의 화려한 마천루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와이탄 레스토랑에서 예상치 못한 지지자를 만났습니다. 평소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장 부장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황푸강의 유람선들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 한국의 반도체 산업 컨퍼런스에 다녀왔고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대화를 계기로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제안했고 의외로 많은 동료들이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애널리스트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사무소에서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상하이 본사의 애널리스트가 작은 서울 사무소로 간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면접을 위해 서울에 갔을 때 강남 금융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동의 화려한 마천루에 비하면 소박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와이탄 산책로를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00년 전 이곳이 동양의 월스트리트로 불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금융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별회는 황푸강이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의외로 많은 동료들이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제가 돌아와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책상 서랍 속 옛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상하이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메모들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상하이의 마천루들이 작아져 갔습니다.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들어섰을 때 새로운 희망이 가슴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이 중국 금융시장의 진정한 혁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때 자신감이 넘쳤던 중국에서의 인생은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큰 배움의 자세로 한국 산업을 통해 다시 실력을 쌓아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중국의 위대함을 신봉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